협객행 김용원저 제3장. 몇 번 몸을 날리지 않아 그는 한 그루 커다란 나무 뒤로 가게 되었다. 나이 어린 거지는 마치 구름을 탄 기분이 들고 매우 재미있어 웃음을 터뜨리려고 했다. 그러나 사형객의 당부를 생각해서 재빨리 자기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한 그루의 커다란 나무 뒤에 이르게 되자 두 사람은 그곳에 몸을 숨기고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숲속에는 네 사람이 이리저리 뛰면서 격렬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세 사람이 한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 싸움이었다. 공격을 당하는 사람은 붉은 얼굴의 노인인데 하얀 수염이 가슴까지 드리워져 있었다. 노인은 맨손으로 싸우고 있었는데 한 자루의 칼이 이장밖에 떨어져 있었다. 칼등이 휘어진 것으로 보아 상대방의 무기에 맞아 땅바닥에 떨어진 것 같았다. 사형객은 그 노인이 바로 백경도에서 살고 있는 대비노인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과거 그는 대비노인과 싸워 간신히 1초를 이긴 적이 있었다. 그만큼 대비노인의 무공도 대단했다. 협공을 하고 있는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비쩍 마르고 키가 큰 사내였고 다른 한 사람은 누런 얼굴의 도사였으며 또 한 사람은 괴이한 모습을 한 자였다. 이 자는 얼굴에 지렁이와 같은 흉터가 교차되어 있었는데 그 흉터가 열십자 모양을 하고 있었다. 비쩍 마른 사내는 장검을 쓰고 있었고 도사는 연자추를 쓰고 있었으며 추악한 얼굴의 사내는 귀두도를 썼다. 사형객은 그들 세 사람을 알아볼 수 없었으나 무공이 제법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특히 비쩍 마른 사내는 검법이 표현하며 찔러 들어오는 방향을 가늠할 수도 없을 정도로 날렵하면서도 무서운 기세를 보이고 있었다. 사형객은 대비노인이 이미 상처를 입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상처에서 피를 튀기는 대비노인은 두 손을 마구 휘두르며 매우 용맹하게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그는 한 그루 커다란 나무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공격을 막아내야 했다. 그러니까 그는 커다란 나무를 방패로 삼아 세 사람의 무기를 막고 있었는데 왼손으로는 금나수법을 사용하고 오른손으로는 권장법을 사용해 그들 세 사람의 무기를 이끌어 서로 부딪히도록 만들었다. 사형객은 그와 같은 모양을 보고 내심 쾌재를 불렀다. 대비 늙은이는 평소 잘났다고 큰 소리치더니 오늘은 고양이 앞에 쥐꼴이 되었군. 어디 이번에도 도망칠 수 있는지 두고 보자. 도사는 연자추를 휘두르며 커다란 나무 뒤로 빙글 돌아가면서 대비노인의 측면을 후려치곤 했다. 추악한 사내의 팔힘도 무척 강해 귀두도를 한번 휘두르자 바람 소리가 휙휙 일었다. 사형객은 그와 같은 광경에 속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오랫동안 강호에 발을 딛지 않았더니 중원무림에 또 저와 같은 인물들이 나타났구나. 그런데 저 세 사람의 초식을 보고도 문파를 알아낼 수가 없으니 이상하구나. 만약 저 세 사람이 고수가 아니라면 대비노인이 저토록 낭패한 꼴로 패배를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때 도사가 목쉰 소리로 입을 열었다. 백경도주, 우리 장락방은 당신과 아무 원한이 없소. 우리 사도 방주님은 당신을 인물로 꼽고 예의를 다해서 우리 방파로 초청한 것이오. 그런데 당신은 고약한 말로 우리 방주를 욕하였소.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무기를 휘두르며 말했다. 당신이 본방에 가입하겠다고 응낙한다면 우리들은 즉시 형제지간과 다름없는 사이가 될 것이외다. 따라서 옛날의 감정 같은 것은 씻어버리게 될 것인데 어째서 자꾸 고생을 사서 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헛되이 목숨을 잃으려 하는 것이오? 그는 약간 부드러운 어조로 다시 말했다. 우리들이 손을 맞잡고 협객도의 상선 벌악령을 함께 맞아 싸워. 이번에 애겁을 무사히 넘긴다면 좋지 않겠소? 사형객은 그가 끝에 가서 하는 그 한마디의 말을 듣고는 심한 충격을 받았다. 협객도의 상선 벌악령이 다시 강호에 나타났단 말인가? 이때 대비노인은 노해 부르짖었다. 나는 하늘 아래 부끄럽지 않은 사내대 장부야.
어찌 너희와 같이 모렴치한 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느냐? 차라리 상선벌악령을 받고 협객도로 가서 죽음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들과 같이 사악한 무리들과는 한편이 되지 않겠다. 그는 왼손을 벼락과 같이 뻗쳐내며 추악한 사내의 어깨 쪽지를 잡으려고 했다. 사형객은 속으로 부르짖었다. 매우 훌륭한 호조수로구나. 그 일초는 매우 빨랐다. 추악한 사내는 어깨를 내려뜨려 피하려고 했으나 대비노인의 5손가락에 어깨 쪽지를 움켜잡히게 되었다. 그 순간 쫙 하는 소리와 함께 추악한 사내의 오른쪽 어깨 쪽지의 옷자락이 찢겨져 나가 어깨 쪽지에서는 새빨간 피가 흘러내렸다. 한 조각의 커다란 살덩이가 찢겨져 달아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자 상대방의 세 사람은 대노에서 더욱 초식을 맹렬히 휘두르며 대비노인을 공격했다. 사형객은 그와 같은 광경을 보고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했다. 장락방은 어떠한 방파이기에 저와 같은 고수들을 거느리고 있는 것일까? 어째서 과거 장락방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을까? 아마 최근에 창립된 모양인데 사도 방주는 또 어떤 사람일까? 혹시 동패천 사도행이 아닐까? 무림에서 사도 성을 가진 고수라면 사도행 외에 달리 없는데. 이때 네 사람은 더욱 맹렬하고 사나운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대비노인은 몸을 옆으로 날려 피하면서 그 도사에게 한 대의 주먹을 내질렀다. 휙 하는 소리가 나면서 추악한 사내의 귀두도가 어느덧 나무 밑동에 깊이 박히게 되었다. 그는 급히 힘을 주고 뽑으려 했으나 일시에 뽑히지 않았다. 대비노인은 그 순간 오른팔을 쓱 내려뜨리며 추악한 사내의 허리깨를 팔굽으로 치려고 했다. 대비노인은 3명의 고수에게 포위 공격을 받으면서 간신히 몸을 지탱하고는 있었으나 이미 요행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는 싸우는 마당에서도 사방에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어렴풋하게 저쪽 나무 뒤에 사람이 숨어 있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는 틀림없이 적이라 생각했다. 눈앞에 세 사람도 물리칠 수 없는데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는 자들이 또 나타났다면 도저히 자기가 오늘 이 자리에서 재앙을 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추악한 사내의 무공이 가장 약했는데 대비노인은 먼저 한 사람이라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무공이 가장 약한 추악한 사내부터 없애려고 작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팔굽으로 부딪혀가게 되었을 때 구성의 공력을 돋우고 있었다. 퍽 하는 소리가 나면서 그의 무쇠망치와 같은 팔굽이 그 추악한 사내의 허리깨를 내질렀다. 1초가 성공하자 대비노인은 속으로 기뻐하며 재빨리 나무 뒤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도사의 연자추가 나무 뒤로부터 날아들었다. 대비노인은 왼손으로 연자추의 쇠사슬을 내리치려고 하였다. 그 순간 하얀 광채가 번쩍했다. 그는 재빨리 오른쪽으로 피했다. 그러나 그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오랜 싸움 끝에 지쳐 있었던지라 석자 정도 피해야 한다는 것이 겨우 2자 7치 정도밖에 피해내지 못하고 말았다. 쉬하는 가벼운 음향과 더불어 비쩍 마른 사내의 장검이 그의 왼쪽 어깨 쪽지를 찌르게 되었고 그의 어깨 쪽지를 관통한 검날은 나무에 날아가 박히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대비노인은 나무에 못 박힌 셈이 되고 말았다. 느닷없이 일어난 병고에 나이 어린 거지는 하는 놀람에 찬 소리를 내질렀다. 세 사람이 한 노인을 포위 공격할 때 나이 어린 거지는 공평하지 못한 싸움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노인이 제압을 당하게 되자 그는 더욱 분노와 놀람을 금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때 비쩍 마른 사내가 냉랭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백경도주 권하는 술을 마시지 않고 벌주를 마시겠다는 것이요? 이제는 우리 장락방으로 들어올 것을 약속할 수 있으시겠지? 대비노인은 두 눈을 부릅뜨고 노가를 터뜨렸다. 내 녀석은 내가 백경도의 도주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 우리 백경도에 무릎을 꿇고 투항을 하는 비겁자가 있을 줄 알았느냐? 그와 같이 호통을 내지르면서 그는 힘주어 어깨 쪽지를 끌어당겼다.
어깨 축지를 못 쓰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장검에서 어깨 축지를 뽑아내어서는 비쩍 마른 사내와 목숨을 건 싸움을 벌이려고 했다. 이때 도사는 오른손을 휘둘렀다. 연자추가 허공을 날아올라 나무를 따라 빙글 돌았다. 이렇게 되자 강철 쇠사슬이 대비노인의 몸을 몇 바퀴 휘감았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쇠사슬 끝에 붙은 쇠망치가 대비노인의 가슴팍을 후려쳤다. 대비노인은 길게 소리내어 부르짖더니 고개를 돌리고 입으로 선혈을 내뿜었다. 나이 어린 거지는 더 참을 수 없어 급히 달려나가며 부르짖었다. 이것 보시오. 당신네들 세 사람은 나쁜 사람이군. 어째서 좋은 한 사람을 때리는 것이오? 사형객은 미간을 찌푸렸다. 저 녀석이 기어코 말썽을 일으키는구나. 그러나 그는 속으로 다시 생각했다. 오히려 잘 됐다. 저 세 사람의 손을 빌어 그를 죽여버린다면 내가 맹세를 어기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 녀석이 나에게 구원해달라고 소리를 치게 된다면 내가 그를 도와 세 사람을 해치우면 끝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때 나이 어린 거지는 나무 옆으로 달려가더니 대비노인의 몸을 가로막고 부르짖었다. 당신네들은 이 백부님을 더 괴롭힐 것 없어요. 비쩍 마르고 키가 큰 사내는 나무 뒤에 그 누가 몸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먼저 발견하고 있었다. 그런데 소년이 달려나올 때 전혀 무공을 지니고 있는 것 같지 않으면서도 당돌하게 나오자 반드시 그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꼬마를 위협한다면 등 뒤에 있는 사람이 나서지 않고는 못 베길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에 그는 우선 나무에 박혀있는 귀두돌을 뽑아들고 호통을 내질렀다. 이 꼬마 녀석아, 누가 너보고 이 나으리의 일을 간섭하라고 시키더냐? 나는 이 늙은 녀석을 죽여야겠다. 어서 비키지 못해? 그는 커다란 칼을 들고 금방이라도 내려칠 것 같은 신용을 했다. 나이 어린 거지는 말했다. 이 백부님은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들은 모두 나쁜 사람이에요. 나는 반드시 좋은 사람을 도와야 해요. 한번 후려쳐 보세요. 나는 절대 비켜나지 않겠어요. 그의 어머니는 간혹 기분이 좋을 때 그에게 옛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옛이야기 속에서는 반드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마음에서도 좋은 사람을 도와 나쁜 사람을 때려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때 비쩍 마른 사내는 노가를 터뜨렸다. 너는 이 사람을 알고 있느냐? 그가 좋은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나이 어린 거지는 말했다. 이 백부님은 당신네들이 사악한 방파의 무리라고 했으며 죽어도 당신들과 어울리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니 당신네들이 나쁜 사람이지요. 그는 몸을 돌려 그 연자추의 쇠사슬을 풀려고 했다. 도사는 냅다 나이 어린 거지의 따귀를 후려갈겼다. 찰싹. 나이 어린 거지는 두 눈에서 불똥이 튀는 것을 느꼈다. 대뜸 왼쪽 뺨이 부풀어 올랐다. 5 손가락의 자국이 그의 조그만 얼굴에 시뻘겋게 남아 있었다. 그러나 나이 어린 거지는 하늘이 얼마나 높고 땅이 얼마나 두터운지 모르는 것 같았다. 어젯밤 그는 후감집에서 금도체 사람들이 오도통을 포위 공격하는 것을 보았다. 첫째로 그는 오도통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분간할 수 없었고, 둘째로 그 몇 사람이 지붕 위에서 싸움을 했고, 오도통이 떨어지는 즉시 키다리의 무기에 아랫배를 찔렸기 때문에 그로서는 간섭할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그는 자기 자신이 위험하다는 그런 생각을 전혀 갖지 못하고 있었다. 비쩍 마른 사내는 나이 어린 거지가 믿는 데가 있는 듯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양을 보고 의심을 품었다. 이 녀석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서 감히 장락방의 향주들 앞에서 잔소리를 늘어놓는 것일까?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는 나무 뒤쪽을 바라보았다. 흘끗 사형객의 청소한 모습이 망막에 비추자 대뜸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다. 저 사람은 강호에서 말하는 현철령의 주인 사형객과 비슷한데 혹시 그가 아닐까? 이와 같은 생각이 들자 그는 귀두돌을 들고 호통을 내질렀다. 나는 내가 어떤 내력을 지니고 있는 줄 모르며
너의 사부와 문파도 모르고 있다. 그런데 내가 방해를 한다면 무지한 거지가 날뛰는 것이라 생각하고 한 칼에 죽여버릴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그는 휙하니 어린 거지의 목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한데 나이 어린 거지는 고집이 세었고 위험하다는 것을 몰랐다. 그는 꼼짝하지 않고 똑바로 서서는 바라보았다. 비쩍 마른 사내는 그의 목과 수치쯤 되는 곳에 이르러 칼을 거두며 찬사를 던졌다. 이 녀석 봐라. 제법 당돌하구나. 이때 도사는 성질이 열화와 같은 사람이라 오른손으로 다시 일장을 들어 어린 거지의 오른 뺨을 후려쳤다. 어린 거지는 아파서 왁하는 소리를 터뜨리며 울기 시작했다. 비쩍 마른 사내가 입을 열었다. 맞는 것이 아프면 빨리 비켜. 어린 거지는 울상을 지으며 말했다. 당신네들이 먼저 비켜요. 이 백부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그러면 나는 울지 않겠어요. 비쩍 마른 사내는 그만 웃고 말았다. 도사는 재빨리 발을 들어 어린 거지를 차서 땅바닥에 쓰러뜨렸다. 거지는 엎어져서 눈가에 시퍼런 멍이 들고 얼굴이 부어오르게 되었으나 몸을 일으킨 후 여전히 대비노인의 앞을 가로막았다. 대비노인은 성격이 괴팍해서 평소 친구가 없었다. 소년이 자기와는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목숨을 걸고 자신을 보호하는지라 여간 고맙게 생각하지 않았다. 소형제, 내가 그들과 싸워보았자 헛되이 목숨만 버릴 뿐이다. 이 정아무개는 산송장이 다 되었는데 너와 같은 친구를 사귀게 되었으니 정말 헛되이 보낸 한평생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며 보람을 느낀다. 너는 빨리 피해라. 그러나 나이 어린 거지가 산송장이나 보람이나 하는 말을 알아들을 턱이 없었다. 그는 다만 자기를 비켜나라고 재촉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비쩍 마른 사내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꼬마 녀석은 좀 이상한 데가 있다. 나무 뒤에 숨은 사람이 사형객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우리들이 원한을 더 많이 맺을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하지만 이 꼬마의 몇 마디의 말을 듣고 떠난다면 장락방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이 들자 그는 귀두도를 쳐들고 말했다. 이 녀석, 내가 한번 너를 시험해보겠다. 내가 너에게 36번의 칼질을 하겠는데 그래도 내가 꼼짝하지 않는다면 내가 승복하고 물러서겠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냐? 나이 어린 거지는 말했다. 당신이 잇따라 36번의 칼질을 한다면 나는 두려워하겠지요. 비쩍 마른 사내는 말했다. 그렇다면 됐다. 빨리 비켜라. 나이 어린 거지는 말했다. 그렇지만 이곳에서 비켜나지는 않을 거예요. 비쩍 마른 사내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말했다. 좋아. 배짱이 두둑하구나. 그럼 칼을 받아보아라. 하면서 맹렬히 귀두도를 휘둘러 그의 머리 위를 살짝 스칠 듯하며 지나쳐 가도록 했다. 사형객은 나무 뒤에서 이와 같은 광경을 똑똑히 보고 있었다. 비쩍 마른 사내가 이리저리 칼을 휘두르는데 그 기세에 날렵한 것이 팔목의 힘만 이용한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즉 검수를 칼에다 응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형객은 그가 어떤 초식을 펼치고 있는지 그 이름을 알 수가 없었다. 한 자루 무겁기 이를 데 없는 귀두도가 그의 손에서 휘둘러지게 되었을 때 아무런 무게도 없는 것처럼 날렵했다. 거기다가 칼날은 나이 어린 거지의 머리 위를 스칠 듯 하면서 지나쳐가곤 했는데 그때마다 한 움큼의 머리카락을 잘라내곤 했다. 그러나 나이 어린 거지는 매우 꿋꿋했다. 가슴을 편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칼은 칼빛을 번쩍번쩍 빛내며
뱀처럼 허공을 누비며 왼쪽에서 한 칼질, 오른쪽에서 한 칼질 등 그 나이 어린 거지의 머리 위에서 맴돌고 있었다. 머리카락이 우수수 떨어졌다. 32번을 휘두르게 되었을 때 비쩍 마른 사내는 호통을 내질렀다. 받아라. 그는 귀두돌을 머리 위에서부터 아래로 곧장 내려쳤다. 쫙 하는 소리와 함께 나이 어린 거지의 오른쪽 소매자락을 한 조각 찢어냈다. 곧이어 그는 다시 그의 왼쪽 소매자락을 찢어내었다. 그런가 하면 잇따라 왼쪽과 오른쪽의 바지가랑이를 찢었다. 이어 비쩍 마른 사내는 칼을 거두면서 칼자루로 대비 노인의 가슴팍과 배 사이에 위치한 단중혈을 향해 세차게 칼자루로 후려쳤다. 곧이어 그는 껄껄 웃었다. 하하, 이 녀석 정말 대단하구나. 알아볼 수밖에 없군. 사형객은 그가 검 대신 칼을 사용했으며 36초를 잇따라 펼쳐내는데 전혀 반푼어치의 빈틈도 보이지 않자 속으로 갈채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초식을 거두면서 칼자루로 대비노인의 사열을 치는 것을 보고 속으로 외쳤다. 저자의 수법이 악랄하구나. 이때 나이 어린 거지의 덥수룩한 머리카락도 그의 32번째 칼질에 제 모양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 되고 말았다. 그야말로 밤송이 같은 머리가 되었다. 그는 사실 대비노인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에 사로잡혀 버텨왔던 것이다. 한편으로는 깜짝 놀라 움직일래야 움직일 수 없게 된 것도 사실이었다. 그는 자기의 머리카락을 만져보았다. 아니, 자기의 머리통이 제대로 있는지 만져보았다고 해야 정확하리라. 자기의 머리통이 여전히 붙어있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도사와 추악한 사내는 일제히 갈채를 보냈다. 미향주. 정말 훌륭한 검법이오. 비쩍 마른 사내는 웃으며 말했다. 이 소형제의 의리와 용기를 가상히 여겨서 오늘 우리들은 한 번쯤 양보를 합시다. 두 분 형제들, 이제 돌아갑시다. 도사와 추악한 얼굴의 사내는 대비노인이 칼자루에 얻어맞은 후 겨우 한 가닥에 숨만 붙어있는 것을 보고 곧 죽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무기를 찾아들고는 걸음을 옮겼다. 추악한 얼굴을 가진 사내의 걸음이 휘청거리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상당한 상처를 입은 것 같았다. 비쩍 마른 사내는 오른손을 들어 나무 위에 대고 밀었다. 뚝뚝 하는 소리가 나면서 한자 정도 깊이 박혀진 장검이 장력에 의해 뽑혀졌는데 이때 대비노인의 어깨 죽지에서 선혈이 왈칵 뿜어나오게 되었다. 비쩍 마른 사내는 그대로 뽑아든 검을 왼손의 검집에 꽂고는 길게 소리내어 웃더니 사형객을 쳐다보지도 않고 걸음을 옮겨놓았다. 사형객은 속으로 생각했다. 알고 보니 저 비쩍 마른 사내의 성이 미씨였구나. 장락방의 향주라고 했겠다? 그가 몇 수의 재간을 보인 것은 나보라고 펼쳐 보인 것이겠지. 검법이 날렵하고 매서운 점을 겸비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 소장의 석청 부부보다도 못한데 나의 앞에서 위세를 보이겠다니 흐흐. 평소 그의 성질대로라면 미가가 그와 같은 재간을 보이게 되었을 때 반드시 모습을 나타내어 버릇을 가르치려고 했을 것이다. 상대방에게서 만약 조금이라도 불경스러운 태도를 보인다면 대뜸 죽이고 말았을 것이었지만 지금 그는 현철령의 일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 더 쓸데없는 일에 말려들고 싶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다만 싸늘한 안광으로 구경만 하고 있었을 뿐 나서지 않았던 것이다. 세 사람이 물러가는 것을 보고 나이 어린 거지는 대비노인에게 말했다. 백부님, 제가 상처를 치료해드리지요. 그는 비쩍 마른 사내가 찢어버린 자기의 옷 조각을 들고 대비노인의 어깨 쪽지에 난 상처를 싸매주려고 했다. 대비노인은 두 눈을 꼭 감고 있었다. 아니, 필요 없다. 나의 주머니에 흙으로 빚은 사람이 있으니 너에게 주겠다. 그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그는 갑자기 고개를 힘없이 떨구었다. 그대로 숨져버리고 만 것이었으며 그의 우람한 체구가 천천히 나무 뿌리 쪽으로 미끄러지면서 주저앉았고 곧이어 땅에 나뒹굴고 말았다. 나이 어린 거지는 놀라 부르짖었다. 백부님! 백부님!
그는 데비노인을 부축하려고 했다. 그러나 데비노인은 몸을 웅크린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때 사형객이 가까이 다가와서 물었다. 그가 죽을 때 무슨 말을 했지? 나이 어린 거지는 말했다. 그는 주머니에 있는 흙으로 빚은 사람을 나에게 준다고 했어요. 사형객은 속으로 생각했다. 데비노인은 무림의 일대 괴걸로서 무공의 조에는 나와 비슷한 경지에 이르러 있었다. 이 사람의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이라면 중요한 물건인지도 모른다. 그는 자부심이 무척 강한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죽은 사람의 몸에서 어떤 물건을 가져갈 사람은 아니었다. 설사 데비노인의 몸에 희세의 기보를 지니고 있다 해도 그는 쳐다보지도 않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너에게 준 것이라면 내가 가지도록 해라. 나이 어린 거지는 물었다. 그가 준 것이니 내가 가져간다 하더라도 도둑놈은 아니겠지요? 사형객은 웃으면서 말했다. 물론 아니지. 나이 어린 거지는 손을 뻗어 데비노인의 주머니를 더듬었다. 곧이어 그는 나무로 만든 상자를 꺼냈다. 주머니 안에는 몇 덩이의 은자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67개의 가시가 돋아있는 암기와 몇 통의 서신도 들어있었다. 그리고 한 장의 그림을 그려놓은 지도도 있었다. 사형객은 그 편지에 무슨 글이 쓰여져 있을까 하는 호기심을 품게 되었다. 또 그 그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호기심도 느꼈으나 자기가 손을 대기만 한다면 무림 고인의 신분을 잃게 되는 행위라고 생각하여 궁금증을 참고 움직이지 않았다. 나이 어린 거지는 나무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나무 상자 안에는 솜으로 받쳐놓고 있었는데 나란히 세 줄의 흙으로 만든 사람 모형이 있었다. 한 줄마다 6명이니 모두 18명이었다. 이 인형이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고 하나같이 벌거숭이의 남자들이었다. 그들의 살갗 위에 하얀 백악을 묻혀놓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곳곳에 줄기줄기 붉은 줄을 그어 놓았는데 붉은 줄에는 무수한 많은 검은 점들이 찍혀져 있었다. 모두 맥락과 혈도의 방위였다. 사형객은 그 장난감 같은 인형의 몸에 그려져 있는 것이 내공의 도보라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었다. 데비 늙은이가 죽을 때 인정을 쓰지 않았다고 해도 이 꼬마 녀석은 그의 시체에서 찾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이거야말로 그 늙은이가 괜히 선심을 쓴 것이 아니고 무엇이랴? 이때 나이 어린 거지는 많은 흙으로 빚은 사람들을 보자 매우 좋아하며 말했다. 정말 재미있군요. 그런데 왜 옷을 입지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어머니에게 옷을 만들어서 입혀달라고 해야지. 그러면 더욱 보기 좋을 거야. 사형객은 속으로 생각했다. 데비 늙은이는 나와 화목하지 못했지만 명성이 쟁쟁한 인물이었다. 그를 짐승밥이 되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는 말했다. 너는 너의 늙은 친구가 죽었는데 묻어주지 않을 셈이냐? 묻어야죠. 하지만 어떻게 묻지요? 사형객은 담담히 말했다. 너에게 기운이 있다면 구덩이를 파서 묻어주고 기운이 없다면 흙이나 돌들을 그 위에 쌓아두면 된다. 나이 어린 거지는 말했다. 곡괭이가 없으니 구덩이를 팔 수가 없겠군요. 그는 흙과 돌들 그리고 나뭇가지 등으로 데비노인의 몸을 덮어주었다. 나이가 어리고 힘이 작은 그는 간신히 시체를 덮게 되었을 때에는 온몸이 땀으로 젖게 되었다. 사형객은 옆에서 보고만 있었다. 간신히 그의 작업이 끝나자 사형객은 말했다. 가자. 나이 어린 거지는 말했다. 어디를 가요? 나는 매우 피곤해요. 당신을 따라가지 않겠어요. 사형객은 물었다. 너는 왜 나를 따라가려고 하지 않지? 나이 어린 거지는 말했다. 나는 어머니와 아황을 찾아갈래요. 사형객은 속으로 약간 놀랐다. 이 녀석은 나에게 부탁할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나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하는구나. 억지로 끌고 갈 수도 없지 않은가. 그는 잠시 생각한 후 결정했다. 그렇다. 옛날에 나는 현철령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무력을 사용할 수 없다는 맹세를 한 적은 있으나 속이지 않겠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 그러니 이번에는 그를 속여야지. 이와 같이 작정한 그는 말했다.
얘야, 나를 따라가자. 내 너를 도와 내 어머니와 아황을 찾도록 하마. 나이 어린 거지는 매우 기뻐했다. 좋아요. 따라가지요. 당신의 재간이 매우 대단하시니 저의 어머니와 아황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사형객은 속으로 생각했다. 더 말해보았자 소용이 없다. 다행히 그가 정식으로 부탁한 것이 아니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의 어머니와 그 개를 찾으려고 또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을 겪어야 할지 모른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는 나이 어린 거지의 오른손을 붙잡고 말했다. 빨리 가자. 나이 어린 거지는 대답을 했다. 예. 한데 그 순간 그의 몸은 허공으로 붕 떠올랐다. 그는 자기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형객에게 붙잡혀서 나는 듯 앞으로 달려갔다.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진 그는 재미있다는 듯 연신 부르짖었다.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에 스치고 나무들이 재빨리 뒤로 사라져가는 것을 보고 그는 감탄에 마지 않았다. 빽부님, 빽부님, 나를 끌고 이렇게 빨리 달릴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그의 얼굴에는 약간 존경의 빛이 서려 있었다. 날이 어두워졌다. 그들은 얼마나 많은 길을 걸었는지 모르지만 깊은 산골짜기에 이르렀다. 이때서야 사형객은 그의 손을 놓았다. 나이 어린 거지는 두 발이 시큰거려 몸을 두어 번 휘청거리다가 대뜸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잠시 앉아있다가 그는 발바닥이 아프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한참 후에 보니 두 발이 부어올라 있지 않은가. 빽부님, 저의 발이 부어올랐어요. 사형객은 말했다. 내가 만약 나에게 치료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한다면 나는 즉시 너에게 두 발이 부어오른 상처의 고통을 치료해주겠다. 나이 어린 거지는 말했다. 알아서 저를 치료해 주신다면야 뭐라고 말할 수 없이 고마운 노릇이겠지요. 하지만 부탁을 하지는 않겠어요. 사형객은 눈살을 찌푸렸다. 너는 정말 한 번도 남에게 부탁해 본 적이 없느냐? 나이 어린 거지는 말했다. 당신이 만약에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다면 내가 부탁하지 않더라도 치료를 해 주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제가 새삼스럽게 부탁해도 소용없지 않겠어요? 사형객은 말했다. 왜 소용이 없다는 거냐? 나이 어린 거지는 말했다. 당신께서 치료해 주시지 않는다면 제가 괴로운 끝에 아프다고 한바탕 울음을 터뜨릴지도 모르죠.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사형객을 바라보며 다시 말했다. 따라서 만약에 당신께서 치료를 하시지 못할 때 오히려 당신의 마음을 더욱 괴롭게 해드리지 않겠어요? 사형객은 코웃음을 쳤다. 나는 마음속으로 괴로워한 적이 없다. 어린 거지야. 바로 이곳에서 자도록 해라.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꼬마가 다른 사람에게 구걸을 하지 않는 것을 보아 거지라 부르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구나. 소녀는 한 그루 나무에 의지하고 있었다. 발도 아프고 반나절 동안 달려오느라고 지쳐 있었다. 잠시 후 그는 곤히 잠이 들고 말았다. 배고픔도 잊은 채 잠을 자고 있었다. 사형객은 나무 위로 올라가 편안히 잠을 잤다. 이날 밤 사형객은 야밤에 한 마리의 야수가 나타나 소년을 물어뜯었으면 하고 바랐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한데 이날 밤 토끼 한 마리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없었다. 이튿날 아침 사형객은 생각했다. 나는 저 애를 마천에로 데려가야 되겠다. 그가 만약 매우 수월한 일을 부탁한다면 그의 운수가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어찌되었든 간에 그의 목숨을 빼앗아야겠다. 그는 해벌쭉 웃으면서 다시 생각을 가다듬었다. 이런 꼬마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데서야 어떻게나 마천거사가 사람 축에 낄 수 있겠어? 그는 소년의 손을 잡고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 소년은 처음 몇 걸음 옮기게 되었을 때 발바닥이 수만 개의 조그만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아 참을 수 없어 어이쿠 하는 고통에 찬 소리를 내질렀다. 사형객은 물었다. 왜 그러느냐?
그는 소년이 잠시 쉬었다가 갑시다 하는 말을 해주길 기다렸다. 그런데 소년은 뜻밖의 말을 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발바닥이 어딘가 좀 아픈 것 같으나 역시 앞으로 가도록 해요. 사형객은 어쩔 수가 없었다. 차츰 노기가 끌어올라 그를 붙잡고는 나는 듯 걸음을 옮겼다. 사형객은 쉬지 않고 남쪽으로 달려갔다. 고을을 지나게 되었을 때에 그는 밥 가게나 반점에서 뜨겁게 데운 고기와 음식들을 집어들고서는 달려가면서 씹었다. 소녀는 그가 남겨주면 조금 먹고 그렇지 않으면 달라고 하는 소리는 하지를 않았다. 엿새째 되는 날 그들은 험준한 산속을 달려가게 되었다. 소녀는 무공을 몰랐다. 사형객이 부축해주는 데 따라 억지로 버티는 것에 불과했다. 사형객은 그가 부탁해 오기를 기다렸으나 시종 뜻을 이룰 수가 없었다. 나중에 그는 그 소년의 굳건한 태도에 탄복하는 마음마저 우러났다. 다시 하루를 달려갔다. 산길은 점점 험악해지고 가팔라졌다. 소년은 더 이상 걸음을 옮길 수가 없게 되었다. 사형객은 부득이 그를 등에 업고 벼랑의 절벽을 이리저리 몸을 날려 올라갔다. 소년은 간담이 서늘해졌다. 아슬아슬한 순간에 그는 눈을 감고 아예 주위를 쳐다보려고 하지 않았다. 이날 정오 무렵 사형객은 한 자루 붓대처럼 솟아있는 산봉우리 아래에 이르게 되었다. 그는 산봉우리에서 드리워진 하나의 쇠사슬을 붙잡고 위로 올라갔다. 그 산의 봉우리는 민둥민둥하여 손발을 놓을 곳도 없었다. 그 쇠사슬이 아니라면 사형객의 무공이 아무리 높다 해도 좀처럼 기어오를 수 없는 것 같았다. 산봉우리 위에 이르자 사형객은 소년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곳이 마천회다. 나의 아호는 마천거사라고 하지. 바로 이곳의 이름에서 얻어진 것이다. 그럼 이제부터 너는 이곳에서 머물도록 해라. 소년은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봉우리의 지세가 매우 넓고 험했다. 그는 몸 주위에 연기와 안개같이 피어오르는 구름송이들이 감돌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 입을 열었다. 당신은 저를 도와 어머니와 아황을 찾아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사형객은 냉랭히 말했다. 세상이 이토록 넓은데 너의 어머니가 어딜 간 줄 알고 찾겠느냐? 우린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어쩌면 너의 어머니가 아황을 데리고 너를 만나보러 올지도 모르지. 소녀는 나이가 어리고 철이 없었으나 사형객이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와 같이 험한 곳을 어머니와 아황이 기어오를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일시 그는 멍해져서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다. 사형객은 말했다. 언젠가 내가 산 아래로 내려가고 싶을 때 나에게 한마디 부탁만 하면 나는 즉시 너를 산 아래로 내려다 주마.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녀석에게 음식을 주지 않는다면 끝내 나에게 입을 벌리고 부탁할 것이 아니겠는가? 소년의 어머니는 그에 대해서 매우 냉랭했으나 한 번도 그를 속인 적은 없었다. 그는 처음으로 남에게 기만을 당하게 되자 눈에 눈물을 글썽이게 되었다. 그는 흘러내리려는 눈물을 애써 참았다. 이때 사형객은 동굴 안에서 이 광경을 살펴만 보고 있었다. 잠시 후 동굴 안에서는 검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바로 음식을 만들고 있는 것이었다. 잠시 후에는 향긋한 향내가 물씬물씬 풍겼다. 소녀는 배고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그 동굴은 매우 오래된 커다란 동굴이었다. 사형객은 일부러 아궁이와 솥을 동굴 입구 쪽에 가져다 놓고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 그는 소년이 자기에게 부탁하게끔 만들자는 속셈이었다. 그런데 소년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서로 의지해서 살아온 터라 남의 것과 자기 것을 구분할 줄 몰랐다. 음식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먹지 않고 남에게 빌어먹는다는 생각은 갖지 않았다.
그는 돌로 만든 식탁 위에 한 쟁반의 고기와 밥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스스로 젓가락과 그릇을 가져와 밥을 뜨고 젓가락으로 찬을 집어 먹었다. 사형객은 어리둥절해졌다. 저 녀석은 배짱이 두둑하구나. 그러나 그는 나에게 만두를 사준 적이 있고 대추와 술과 밥을 대접한 적이 있지 않은가? 만약 그에게 나의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한다면 도리어 의리 없는 사내가 되고 말 것이다. 그는 소년이 하는 짓을 무시했다. 이들 두 사람은 서로 마주 앉은 채 아무 말도 없이 밥만 퍼먹었다. 소년은 습관이 되어 있어서 밥을 먹은 후 스스로 자기 그릇을 씻고 젓가락도 씻었다. 심지어 솥을 씻기도 했고 나무를 해오기도 했다. 이것은 평소 그의 어머니와 함께 살 때 길들인 습관이었다. 한 번은 그가 나무찜을 해가지고 동굴 안으로 돌아가려 했을 때 갑자기 숲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마침 한 마리의 조그만 노루가 튀어나왔다. 소녀는 대뜸 들고 있던 도끼로 노루의 머리를 내리찍어 잡았다. 그런 후에 개울가에 가서 깨끗이 씻고 살을 발라서는 동굴로 가져와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말린 후 두 다리의 고기를 짓이겨서 솥에 삶았다. 사형객은 노루고기를 삶은 고깃국의 구수한 향기를 맡고 숟가락으로 그 국물을 떠서 맛을 보았다. 그는 그 맛에 홀딱 반하고 말았다. 한편으로 그는 속으로 여간 고뇌하지 않았다. 노루고기로 만들어진 국은 맛이 매우 좋았다. 자기가 만든 그 어떤 음식보다도 훌륭한 것이었다. 나이 어린 소년에게 그와 같은 재간이 있는 것을 보면 자기가 먹을 복이 터진 셈인지도 모른다. 사냥을 할 줄 알고 음식을 만들 줄 아니까 그가 자기에게 산 아래로 데려다 달라고 말을 하지 않는 이상 굶겨서 부탁을 받아내기는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와 같이 그들은 마천에서 며칠을 보냈다. 소년은 허드렛 일을 하고 덫을 놓고 딱총으로 날짐승을 잡는데 그 재간이 제법이었다. 그는 매일같이 신선한 음식을 만들어 사형객과 함께 먹었다. 다 먹지 못한 고기는 바람에 말려 저장해 두었다. 그의 요리 솜씨가 독특했기 때문에 산골에서 만든 초라한 것이라고 하나 독특한 별미가 있었다. 사형객은 그 음식 맛에 반해서 음식을 어떻게 만들 줄 알았느냐고 물어보았다. 소녀는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이라 대답했다. 사형객은 계속 질문을 한 결과 그 소년의 어머니가 음식 솜씨가 뛰어나나 성격이 거칠고 괴팍할 뿐만 아니라 게을러서 10끼의 밥 가운데 9끼의 밥은 아들더러 지어서 먹게 한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다. 만약에 음식 솜씨가 좋을 때, 또 그녀의 기분이 좋을 때는 옆에서 잘 가르쳐주고 기분이 나쁠 때는 욕지거리를 하고 때린다는 것이었다. 사형객은 그들 모자 두 사람이 그토록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솜씨를 지닌 것을 보면 매우 총명한 사람인데 남편에게 버림을 받자 괴팍하고 포악한 성질을 부리게 되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사형객은 소년이 자기와 이야기하는 횟수가 줄어들자 속으로 약간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자기가 전에 결심한 맹세를 서둘러 실천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신복지환이 될 것 같았다. 어느 날엔가 소년이 사형객의 원수가 되는 사람의 교사를 받아 사형객의 무공을 제거하거나 불구의 몸이 되도록 하라는 부탁을 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었다. 그가 사형객을 보고 한평생 마천에서 내려가지 말라고 한다면 사형객은 그야말로 산속에 갇혀서 한평생을 보내야 할 형편이었다. 더군다나 소년이 그의 어머니와 아황을 찾아달라고 사형객에게 부탁하면 매우 골치가 아프게 된다. 이렇게 된 이상 총명하고 지혜가 많은 사형객도 뾰족한 방법을 강구할 수가 없었다. 사형객은 뒷짐을 진 채 숲속에서 산보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소년이 바위 곁에 앉아 싱글벙글거리며 돌 위에 한 무더기의 물건을 쌓아놓고 있는 것을 보았다. 바위 위에 놓아둔 것은 바로 대비노인이 그에게 준 18개의 흙으로 빚은 인형이었다. 소년은 그 인형들을 동쪽에 하나 놓고 서쪽에 하나 놓기도 했으며 때로는 그것들을 줄지어서 싸움을 시키기도 하는 등
자기 혼자서 재미있게 놀고 있었다. 사형객은 그 광경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다. 과거 데비노인이 나와 북망산에서 무공을 겨루게 되었을 때 그의 장법이 강맹하고 금나수법의 변화가 신속 민첩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반시즌을 쌓은 후에야 나의 공학공의 한 수를 지게 되어 어려움을 알고 물러선 사람이 아니던가. 그는 내공도 고강했지만 외공에는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이 흙으로 빚은 인형의 몸에 표기되어 있는 내공 요결은 매우 천박하여 남의 비웃음을 받기 쉽겠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는 한 개의 인형을 들어 올려 살펴보았다. 흙으로 빚은 인형의 몸에는 용천, 영곡, 조해, 태계, 수천, 태종, 보규, 교신 등의 혈도가 그려져 있었고 발을 따라 위로 올라가 배에 이르는 횡골, 태역, 기혈, 사만, 중주, 맹유, 상곡을 지나 혀 밑에 염천혈에서 끝나는 순환도가 표시되어 있었다. 이 일련의 경맥은 바로 족소음신경이라고 했다. 족소음신경의 경맥을 따라서 발바닥에서 인후까지 한 줄기의 붉은 줄이 그려져 있었다. 사형객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것은 내공을 수련하는 일반적인 법문이 아닌가. 각 문파에 입문하는 공부는 모두 이와 대동소이하다. 뭐가 중요하다고 인형까지 만들어 가지고 다녔지? 아, 그렇구나. 데비 늙은이는 평생 동안 외공만을 익혔으며 젊었을 때는 강호를 주름 잡은 적도 있지만 결국 나와 겨루어 패배하자 그 원인을 분석한 끝에 자기가 내공이 없어서 패했다고 여기고는 18개의 흙인형을 지니고 다니면서 내공을 익혀 내외공을 겸비한 고수가 되려고 했구나. 나한테 패배한 것이 가슴에 한이 맺혔던 게로구나. 그러나 내공을 어찌 일조일석에 익힐 수 있겠는가? 데비 늙은이는 이미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늙음하게 익혀서 무슨 소용이 있다고 그런 쓸데없는 짓을 했담. 저 세상에 가서 실컷 익히라지.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그는 껄껄 웃고 말았다. 하하, 소녀는 그 웃음소리를 듣자 덩달아 따라 웃으면서 말했다. 헤헤, 백부님, 이 인형들에게는 수염이 있으니 어린애들이 아닌데 어째서 옷을 입지 않는지 정말 웃기네요. 사형객은 말했다. 그렇구나. 정말 우스꽝스럽다. 사형객은 18개의 흙인형을 하나하나 관찰했다. 그중 12개의 인형에는 각기 경맥을 표시해 놓고 있었다. 즉 수태음패경, 수양명대장경, 족양명위경, 족태음비경, 수소음심경, 수태양소장경, 족태양방광경, 족소음신경, 수골음심포경, 수소양삼초경, 족소양담경, 족골음강경 등은 바로 정경십 이맥이었다. 나머지 6개의 인형에는 인맥과 동맥, 음교, 양유, 음교, 양교 등의 육맥이 그려져 있었다. 기경팔맥 중에서 가장 난해한 것이 충맥과 대맥인데 그것은 빠져 있었다. 사형객은 생각했다. 이건 소림파의 내공 같다. 데비 늙은이가 보물처럼 몸에 숨기고 다녔건만 빠뜨린 부분이 있으나만 하지. 그가 내공을 배우려고 했다면 이런 흙인형을 지니고 다닐 필요도 없이 내공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문파의 아무 제자나 붙잡고 몇 달만 익혔어도 많은 진전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름을 떨친 그가 남에게 고개를 숙여 내공을 배우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체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테니까 말이다. 사형객은 다시 북망산에서의 결투를 회상해 보았다. 그 당시 사형객이 1초를 이기기는 했지만 운이 따랐던 것이다. 그 당시 데비 늙은이가 내공의 기초를 쌓지 못했기에 망정이지 소년 시절부터 내공을 익혔다면 나는 300초도 견디지 못하고 그에게 얻어맞고 벼랑 아래로 떨어져 죽었을 것이다. 흐흐. 죽길 잘했지, 죽길 잘했다고. 그는 얼굴에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서성거리다가 돌연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옳지. 저 녀석이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으니 이 기회에 저 녀석에게 인형에 그려져 있는 내공을 가르쳐주자. 일부러 주화인마하도록 엉터리로 가르치면 내공이 심장으로 침입해 들어가 죽게 될 것이다.
나는 옛날에 현철령을 지니고 온 사람에게 손가락도 대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스스로 내공을 연마하다가 죽는 것은 내가 죽인 것이 아니다. 그것 참 묘한 이로구나. 사형객은 일을 처리할 때 언제나 기분 내키는 대로 했다. 비록 자기가 한 말을 반드시 지켰고 신이라는 한자를 지극히 중시했으나 인의도덕은 그에게 있어서는 한 푼의 가치도 없는 것이었다. 그는 즉시 족소음 신경이 그려져 있는 흙인형을 들고 말했다. 꼬마야, 너는 이 검은 점과 붉은 선이 무엇인지 아느냐? 소녀는 잠시 생각해보더니 대답했다. 이 흙으로 된 사람들이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사형객은 물었다. 왜 병들었다고 하느냐? 소녀는 대답했다. 내가 작년에 병을 앓을 때 온몸에 붉은 점이 돋았거든요. 사형객은 실수하며 말했다. 그것은 마진이라고 하지. 이 흙인형에 그려져 있는 붉은 선과 검은 점들은 마진이 아니고 무공을 배우는 비결이란다. 너는 내가 너를 업고 봉우리 위로 날아오는 것을 보았지? 그게 바로 무공이야. 훌륭하지 않더냐? 이 말은 소년에게 무공을 배우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내뱉은 말이었다. 그는 갑자기 두 발로 땅을 박차며 몸을 곧장 허공으로 뽑아 올렸다. 그는 휙하니 한 그루의 소나무 위로 올라섰고 왼발로 나뭇가지를 디디고 서 있다가 몸을 다시 퉁기듯 허공으로 두둥실 솟구쳐 올랐다가 다시 나뭇가지에 내려섰다가 재차 몸을 솟구쳤다. 이와 같이 3번을 반복하자 마침 공교롭게도 2마리의 참새가 하늘을 날아갔다. 사형객은 자기의 재주를 과시할 겸 2손을 뻗쳐 2마리의 참새를 낚아채고 그제야 천천히 땅 위로 내려섰다. 소녀는 손뼉을 치며 웃었다. 정말 훌륭한 재간이에요. 정말 멋져요. 사형객은 손바닥을 펼쳤다. 그러자 2마리의 참새가 날갯짓을 하며 날아오르려고 했으나 손바닥 위에서 맴돌 뿐 하늘로 날아가지 못했다. 사형객이 내공으로 2마리의 참새를 빨아당겼기 때문이었다. 소녀는 그의 손바닥이 펼쳐져 있는데도 2마리의 참새가 날개를 퍼덕거릴 뿐 시종 날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자 큰 소리로 외쳤다. 아, 재미있어요. 사형객은 웃으며 말했다. 내가 한번 시험해 보아라. 그는 2마리의 참새를 소년의 손바닥에 쥐어주었다. 그 소년은 감히 손바닥을 펼치지 못했다. 사형객은 웃으며 말했다. 그 흙인형의 몸에 그려져 있는 그림은 바로 무공을 익히는 법문이다. 내가 목숨을 걸고 그 늙은이를 도와주자 그 늙은이는 마음속으로 고마워서 그 인형들을 너에게 선물한 것이다. 이것들은 장난감이 아니고 매우 귀중한 것이다. 내가 흙인형의 몸에 그려져 있는 붉은 선과 검은 점의 법도를 익히면 참새들은 너의 손바닥에서 날아가지 못하게 된다. 그 소녀는 웃으며 말했다. 그것 참 재밌네요. 저는 꼭 배우고 말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배우지요? 그는 손바닥을 펼쳤다. 그러자 2마리의 참새는 퍼드득거리며 허공으로 날아올랐다. 사형객은 껄껄 웃었다. 으하하하, 그 소년도 덩달아 입을 해벌리고 웃었다. 사형객은 정색하고 입을 열었다. 재미있지? 내가 나에게 그 재간을 가르쳐달라고 하면 나는 가르쳐주겠다. 배우고 나면 정말 재미가 무궁하단다. 내가 산을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도 자유자재란다. 내가 들고 다닐 필요도 없게 된다. 소녀는 크게 부러워하는 빛을 드러냈다. 사형객은 그 소년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 소년의 입에서 가르쳐주세요 하는 부탁의 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너무 흥분하고 초조해서 자기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키며 거칠게 숨을 내쉬었다. 일각의 시간은 좋게 흘러갔으리라. 그 소년은 드디어 입을 열었다. 내가 당신에게 부탁을 한다면 당신은 나를 즉시 패줄 거예요. 그러니 나는 배우지 않을래요. 사형객은 달래듯 말했다. 부탁을 해도 나는 절대로 너를 때리지 않아. 너는 나를 따라온 지 오래되었지만 내가 언제 너를 때렸니? 그 소녀는 말했다. 때린 적은 없어요.
그러나 나는 부탁하지 않을래요. 그가 모친에게 당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는 입을 벌리고 부탁을 하기만 하면 모친에게 두들겨 맞았다. 모친은 그를 때리고 나면 혼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곤 했으며 며칠 동안 우울해하며 혼자 다음과 같이 중얼거렸던 것이다. 양심도 없는 것 같으니 나는 내가 나에게 부탁하기를 밤낮으로 기다렸다. 줄곧 몇 년 동안 기다려왔지만 시종 너는 찾아오지 않았다. 하기야 나보다 못난 그 계집년에게 갔으니 어떻게 나를 찾아와 부탁을 하겠느냐? 그 소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다. 그의 어머니는 그 소년을 보며 욕을 했다. 너는 이제서야 부탁을 해? 이미 때는 늦었다. 옛날에는 어째서 부탁을 하지 않았지? 그러면서 어머니는 몽둥이로 사정없이 그의 몸과 머리통을 가리지 않고 구타했다. 그 고통은 실로 견딜 수가 없었다. 몇 번 그와 같이 죽도록 매를 얻어맞자 소녀는 팔구세가 된 뒤로는 어머니에게 절대로 부탁을 하지 않았다. 그가 사형객과 함께 마천에서 사는 환경은 어머니와 살 때와 별 차이가 없었고 무의식 중에 사형객을 어머니처럼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사형객의 얼굴엔 푸른 빛이 번쩍였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조금 전에 내가 입을 벌리고 부탁을 하여 내 한평생의 심원을 풀어주었다면 나는 당연히 너에게 무림을 주름잡을 수 있는 재주를 전수해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너 스스로 죽음을 자초했으니 죽어도 나를 탓하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형객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내가 나에게 부탁을 하지 않았지만 나는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는 족소음 신경이 그려져 있는 흙인형을 들고 모든 혈도의 명칭과 사람의 몸에 있는 경혈의 방위를 상세히 설명하며 가르쳐 주었다. 그 소녀는 우둔하지 않았다. 듣는 대로 기억하려고 노력했으며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즉시 질문을 했다. 사형객은 조금도 자기가 아는 바를 아끼거나 숨기지 않고 가르쳤으며 다시 내식을 운행하는 법을 전수하여 소년이 스스로 익힐 수 있도록 했다. 반년이 지나자 소년은 내공의 진기를 족소음 신경의 경로를 따라 운행시킬 수 있게 되었다. 사형객은 그의 진전이 매우 신속한 것을 보고 매우 훌륭한 자질을 지니고 있으나 빠르면 빠를수록 빨리 죽게 된다고 생각하며 회심의 미소를 흘렸다. 그런 후 그는 다시 수소음신경의 혈도 경로를 설명하고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차례로 흙으로 빚은 인형에 설명된 혈도를 가리키며 옹기행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이와 같이 그는 소년에게 차례로 혈도의 경맥을 설명하였다. 2년이란 세월이 흐르자 소년은 이미 족걸음강경, 수걸음심포경, 족태음비경, 수태음폐경 등 유금경맥을 모조리 연마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고 곧이어 음유와 음교의 두 혈도에 내공을 운행시키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이와 같이 시일이 흐르는 사이에 소년은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에 3번 내공을 연마하는 외에 대체로 짐승들을 잡아 음식을 만드는 것으로 여가를 보냈다. 그는 사형객이 그에게 무공을 전수한 이유가 바로 그를 죽게 만들기 위함임을 모르고 있었다. 다만 최근에 내공을 연마할 때 전신이 싸늘히 추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 고통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사형객에게 물었다. 사형객은 시치미를 떼고 무공을 연마할 때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라고만 말했다.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열심히 내공을 연마했으며 사형객이 그에게 가르쳐준 내공의 신법이 완전히 전도된 것임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자고로 내공을 연마하는 것은 몸을 튼튼히 하고 병을 고치겠다는 생각에서뿐만 아니라 상승모공의 기틀을 닦겠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반드시 수와 화가 서로 도와야 하며
음양이 배합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었다. 족소음 신경을 연마한 후 족소양 담경을 연마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야 음양이 조화를 이루어 소음과 소양이 융화되어 체력이 강해지게 되는 것이다. 사형객은 그에게 소음, 거름, 태음, 음유, 음교의 경맥을 익히도록 하면서 소양과 양명 등 양에 속하는 경맥은 전혀 가르쳐주지 않았다. 이와 같이 수년이란 세월이 흐르자 소년의 몸 안의 음기는 크게 성하고 양기는 쇠퇴하게 되었다. 음한 기운이 축적됨에 따라 이미 위험한 경지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이때 내공이 조금이라도 차질을 일으키게 된다면 즉시 구원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버리는 것이다. 사형객은 그가 여러 가지 음한 기운의 침습을 받고도 아직까지 목숨을 잃지 않는 것을 보고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오랫동안 생각해본 그는 이윽고 그 이유를 깨달았다. 소년이 멍청해 보이며 세상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 마음속에 전혀 잡념이 없었기 때문에 주화인마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었다.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이 수년 중 7.66의 침입과 회방에 의해 터무니없는 공상을 하게 되었을 것이고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으리라. 사형객은 생각했다. 이 계잡종이 산속에서 대자연을 버타니까 마음속에 번뇌가 없어서 주화인마가 되지 않는구나. 하산을 시켜 속세의 맛을 보여주면 며칠 못 가 되질 것이다. 특히 여자 맛을 보게 해야 효과가 좋을 텐데. 하지만 무림의 인물을 만나게 되면 놈이 숨이 붙어있는 한 그를 조종하여 나를 제압할지도 모른다. 안 되지. 그건 너무 위험해. 그는 위와 같은 모험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생각을 고쳐먹었다. 나는 그에게 다시 구양의 여러 경맥을 가르쳐 주어야겠다. 하지만 결코 음양조화의 방법은 가르쳐 주지 말아야지. 그의 내공진기의 양기가 상당한 경지에까지 축적된다면 그때 음양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서로 상극하게 될 것이며 한쪽이 완전히 고갈되는 상태에 이를 때까지 용호상박의 충돌을 빚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시종 마음속으로 잡념을 일으키지 않는다 해도 약간 차질이 생긴다든가 회방을 놓기만 하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그는 양교맥의 연마법을 소년에게 가르쳤다. 이번에는 소양 양명, 태양 양유, 그리고 양교로 이르는 차례를 받지 않고 가장 어려운 양교맥으로부터 시작했다. 음양이 모두 통하는 임독의 두 경맥은 그 소년의 지금 공력으로선 연마할 수 없을 것이고 또 사형객의 뜻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고 무시해버렸다. 소년은 요결에 따라 내공을 연마하게 되었는데 진전은 매우 느렸지만 성격이 꿋꿋한 탓으로 1년 남짓한 세월에 양교맥을 연마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그 후에 그는 일맥을 따라 일맥의 혈도를 익혀갔다. 이 수년간 마천에 준비해둔 소금이나 쌀, 술, 간장 등이 다 떨어지게 될 때면 사형객은 소년을 데리고 산 아래로 물건을 사러 가기도 했다. 그는 소년 혼자 마천에 내버려둘 수가 없었던 것이다. 혹시나 어떤 사람이 빈틈을 타고 들어와 그를 인질로 삼아 잡아간다면 자기 목숨을 상대방의 손에 쥐어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매년 마천회에서 수차 고을 쪽으로 내려가기는 했지만 조그만 고을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대로 지체하지 않고 돌아오곤 했다. 소년은 날로 몸이 우람해지게 되었고 옷차림과 신발 등도 점차 큰 것을 사야 했다. 소년은 이미 18, 9세가 되었으며 체구도 우람해졌다. 사형객보다도 머리 반이 더 컸을 정도였다. 사형객은 매일 그에게 무공을 전수하는 외에 농담 같은 것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다행히 소년은 어릴 적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았으나 어머니 역시 그를 어른과 같이 차갑게 대했기 때문에 습관이 되어 아무렇지 않게 여겼다. 그의 어머니는 종종 그를 때리고 욕했으나 소년은 웃지도 않았고 성을 내지도 않았다. 마천에서 세월을 보내는 동안 그는 짐승들을 사냥하는 것 외에 내공의 연마에만 정성을 쏟고 있었다. 전혀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총총히 몇 년이 흘러가게 되었다. 여러 양에 속하는 경맥으로 완벽하리만치 내공을 운행할 수 있었다. 사형객은 30살 때 충격을 받아 이 마천에 은거하게 된 사람이었다. 본래 그는 강호에 좀처럼 나가지 않는 사람이었으나 이 몇 년간은 소년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잠시도 소년의 곁을 떠날 수 없어서 더욱 강호에 나가지 못했다. 그는 열심히 자기 문파의 재간을 익히는 외에 일로의 건법과 장법을 창안하였다. 이날 사형객은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는 소년이 마천의 동쪽의 둥근 바위에 앉아 떠오르는 햇살을 향해 내공을 연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소년의 오른쪽 머리 위에 하얀 기운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것은 바로 내공이 상당한 경지에 도달한 증거였다. 사형객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녀석, 이제 너는 한 발을 지옥의 대문 안으로 들여놓은 셈이다. 그는 이와 같은 내공을 연마하게 된다면 반드시 한 시즌이 지난 후에야 수련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즉시 경공신법을 펼쳐 마천의 뒤에 있는 소나무 밭으로 갔다. 이때 아직도 아침 이슬이 채 마르지 않아서 숲속은 맑고 고요했다. 사형객은 깊이 숨을 들여 마셨다가 곧 내뱉었다. 벼랑간 그는 왼손을 앞으로 내뻗었다. 그리고 오른손을 벼락같이 후려치면서 손짓에 따라 몸을 움직여 10여 그루의 커다란 나무 사이에서 이리저리 몸을 날렸다. 갈수록 그의 몸놀림이 재빨라지고 두 손으로 후려치는 소리가 가볍게 휙휙 일었다. 그는 두 손을 휘둘러 연신 나무를 향하여 후려치면서 발걸음을 더욱 빨리 놀리고 있었는데 반면에 손놀림은 갈수록 느려졌다. 발걸음이 빨라지면서 손놀림이 느려지게 되자 세차면서 급격한 기운이 사라지고 느릿하면서도 매서운 맛이 남았다. 이것이야말로 무공의 최고 경지라고 할 수 있었다. 사형객은 흥이 나서 벼락같이 길게 휘파람을 내불며 펑펑 하는 이장으로 소나무를 후려쳤다. 곧이어 그는 우수수 소나무 잎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장법을 전개해서 수천, 수만을 헤아리는 소나무 잎을 하늘로 치솟아 오르도록 후려쳤다. 소나무 잎들이 끊임없이 아래로 떨어졌으나 그의 휘몰아치는 장풍은 시종 솔잎이 땅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었다. 소나무 잎은 끝이 뾰족하고 무게가 있어 보통 나뭇잎만큼은 바람을 타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는 장력으로 수천 수만의 솔잎을 자기의 장풍에 따라 허공에서 나부끼도록 만들었다. 내력은 형체도 실체도 없는 것이었지만 은연중 은결된 양상을 보였다. 이때 수천 수만을 헤아리는 솔잎들은 한 무더기의 파란 그림자를 이루어 허공에서 맴돌며 오락가락하는 사형객의 몸을 완전히 뒤덮고 있었다. 사형객은 자기가 수년간 애써 연마한 내공이 어떤 경지에 도달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력을 끌어올렸다. 그리고 솔잎들이 좀 더 빨리 움직이게 하면서 그 솔잎들이 퍼져 있는 범위를 확대시켜 나갔다. 녹색의 솔잎으로 이루어진 원이 점차 바깥쪽으로 움직이도록 만든 것이다. 그 테두리가 넓어지면 내공으로 솔잎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종을 하기란 매우 어려웠다. 따라서 그 테두리가 넓어지자 바깥쪽에 솔잎이 떨어졌다. 사형객은 이때 숨을 길게 들여 마시며 내력을 끌어올려 벼락같이 쏟아냈다. 떨어지는 솔잎은 더 이상 없었다. 그는 속으로 기뻐하며 연신 내력을 끌어올렸다. 손짓 발짓하는 사이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상쾌한 기분이 들게 되고 의와 신이 하나로 뭉쳐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하여 그는 점차 무아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었다. 한참 후 그는 자기의 체내에 축적된 내력이 모조리 소모된 것을 느꼈다. 이와 같은 상태 하에서 다시 공력을 돋운다면 몸에 손실을 가져오기 마련이었다. 그는 즉시 내력을 서서히 갈무리했다. 솔잎들은 천천히 아래로 떨어졌다. 따라서 그의 몸 주위에 한 청색의 둥근 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사형객은 환히 웃으며 만족한 빛을 띄었다. 갑자기 그는 안색이 획 변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전후 좌우에 9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에워싸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무공은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알 수 있음은 물론이고, 이 마장 밖에서 나는 인기척도 그는 알 수 있었다. 그는 조금 전에 내공을 끌어올리고 온 정성을 쏟아서 벽침청장을 펼치느라고 다른데 신경을 쓸 수가 없었다. 보면서도 보지 않고 들으면서도 듣지 않는 상태에 놓여 다른 사람이 곁에 오는 것은 물론 산이 무너지고 해일이 인다고 해도 알아차릴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마천에에는 한 번도 외부의 사람이 온 적이 없었다. 그는 갑자기 사람들이 나타난 것을 보자 결코 호의로 찾아온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자세히 보니 그들 가운데 비쩍 마른 한 사람과 한 명의 도인 그리고 추악한 사내가 끼어 있었다. 이들 세 사람은 별량성 교회에서 대비노인을 포위 공격하던 자들이었다. 그들 스스로 장락방의 인물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들을 발견한 순간 사형객은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어찌되었든 간에 기척도 없이 이 마천에 오른 것은 나를 무시하는 것이며 나와 적이 돼도 좋다는 뜻일 게다. 그런데 나와 장락방은 아무 원한이 없다. 그들이 때를 지어 이곳에 온 건 무엇 때문일까? 혹시 대비노인에게 대하듯 무력으로 나를 방에 가입시키려는 것일까? 이와 같이 생각하면서 그는 그 세 사람의 무공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았다. 이들 세 사람의 무공은 이미 내가 본 바 있다. 나 혼자서도 그들 세 사람과 막상막하의 싸움을 벌일 수 있으니 그들이 두렵지 않다. 다만 다른 6명의 재간이 어떤지 모르겠구나. 다른 6명은 하나같이 40세 이상의 사내들이었다. 보기에 적어도 두 사람은 내공이 상당히 심오할 것 같았다. 사형객은 그들을 한번 살펴본 후 냉랭히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여러분들은 장락방의 친구들이 아니시오? 갑자기 이 마천에까지 찾아온 데 대해서 이 사아무개가 영접을 나가지 못했음을 양해하시오. 그는 고개를 똑바로 쳐들고 물었다. 그런데 이곳까지 찾아온 것은 무슨 분부할 일이 있어서인가요? 그는 손을 마주잡아 보였다. 그들 9사람은 일제히 포권을 하고 발례했다. 그들은 조금 전 그가 벽침청장을 펼쳤을 때 그 놀라운 위력을 보았다. 그들은 그가 온 정성을 쏟고 있어서 자기들 9사람이 이곳에 온 것을 보고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고 사형객이 자기의 무공이 고강한 것을 믿고 여러 사람들을 안중에 두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가 두 손을 맞잡고 포권을 하는 것을 보자 내공을 내쏟아 자기들을 해칠까봐 각자 암암리의 운기행공에서 전신의 요혈을 보호했다. 운기행공을 하자 그들 중에 두 사람은 태양열이 불룩하게 솟아나왔고 어떤 사람은 옷자락이 풍선처럼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다. 그러나 사형객은 단지 포권에 예를 차렸을 뿐이고 내공을 끌어올리지는 않고 있었다. 사실 그는 조금 전에 벽침청장을 펼치느라고 내공을 모두 소모해버렸다. 따라서 악정고투를 치른 직후의 사람처럼 기진맥진해 있었다. 그의 내공은 이미 태반이 소멸되어 버리고 없었다. 이때 몸에 황삼을 걸친 노인이 입을 열었다. 불초 등 맏형제들이 너무 당돌하게 찾아온 점을 부디 용서하십시오. 사형객은 그 사람이 안색이 창백하고 말투에 전혀 힘이 없는 것을 보고 마치 큰 병을 앓고 난 사람 같다고 생각했다. 그 순간 그는 문득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어 놀라 부르짖듯 물었다. 귀하는 혹시 착수해춘 폐 의원이 아니시오? 그 사람은 바로 착수해춘 폐해석이라는 사람이었다. 사형객이 자기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을 보자 그는 약간 의기양양해져서 두어 번 기침을 하더니 입을 열었다. 과분하신 말씀입니다. 불초의 이름이야 귀하께서 입에 담을 만한 가치가 없지요. 착수해춘이라는 별명도 사실 건방지기 짝이 없는 것이며 점잖은 분들은 속으로 비웃곤 하지요. 사형객은 정색을 하고 물었다. 평소 폐 의원은 홀로 강호에서 활약을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언제부터 장락방에 가입하시게 되었소? 폐해석은 말했다. 한 사람의 힘으로는 한정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패방의 맏형제들과 힘을 합하고 지략을 모아 함께 일을 하기로 했소이다. 그렇게 하면 좀 더 수월하니까요. 그는 기침을 하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사 선생, 우리들이 경박하게도 예고 없이 찾아온 것을 큰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구려. 일이 없으면 삼보전에 오르지 않는다고 우리들은 급한 볼일로 찾아왔습니다. 사 선생께서는 수고스럽지만 저희들이 패방의 방주를 만날 수 있도록 그분에게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형객은 의아하여 물었다. 귀방주는 어느 분이시오? 불초는 좀처럼 강호에 발걸음을 하지 않아 견문이 좁소. 귀방방주의 대명도 모르고 있어 신뢰된 점이 많구려. 그러니 어떻게 그분이 있는 곳으로 당신들을 인도한단 말이오? 그 말이 떨어지자 9명의 사람들은 얼굴에 불쾌한 빛을 드러냈다. 폐해석은 왼손으로 코 밑에 짧은 수염을 어루만지며 기침을 하더니 말했다. 사 선생, 패방의 석 방주께서 귀하와 교분을 가지시고 동행하신 점을 볼 때 패방의 아래 위 모든 사람들은 사 선생을 귀빈처럼 받들어야 하며 추후에도 무례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석 방주의 행위를 우리들 부하된 몸으로 감히 이러쿵저러쿵 물어볼 수 없지만 사실은 패 방주께서 총타에서 떠나신 지 너무 오래되셨기 때문에 찾아뵙지 않을 수 없었소이다. 그는 변명하듯 말을 이었다. 사실 패방에서는 많은 처리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닥친 일만 해도 2가지나 있습니다. 에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소문을 듣자마자 석 방주를 찾아 이 마천에로 총총히 달려온 것입니다. 본래는 배첩을 올려 사 선생의 허락을 받고서 2위로 오르려고 했지만 사태가 긴박해서 여러모로 신뢰된 점이 많았으니 널리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다시 허리를 굽혔다. 사형객은 그의 말하는 어조가 매우 간곡한 것을 보고 이 9명의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으나 별로 악의를 품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마도 무슨 오해를 하고 있나 보군. 이와 같은 생각에 그는 씩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마천에에는 탁자와 의자도 없으니 귀빈을 소홀히 대접할 수밖에 없구려. 이해하시고 편히들 앉으시오. 그런데 패 의원께서는 불초가 석 방주와 동행했다는 말을 누구에게 들으셨소? 그는 여러 사람들을 돌아보며 다시 말을 이었다. 귀방은 인재가 많고 호걸들이 구름처럼 모여있는 만큼 석방주는 매우 훌륭한 영웅호걸임에 틀림이 없을 것 같구려. 불초와 같이 천하를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어찌 석방주와 교분을 가질 수 있었겠소? 허허, 정말 우습군. 폐해석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형제들 모두 앉아서 이야기합시다. 그는 이 일행의 우두머리인 모양이었다. 그 말이 떨어지자 8명은 사방에 주저앉았다. 어떤 사람은 바위 위에, 어떤 사람은 나무 등걸에 앉았다. 폐해석은 한 바위 위에 걸터 앉았는데 9명은 여전히 사형객을 가운데 두고 앉았다. 사형객은 속으로 화가 치밀었다. 너희들이 나를 포위하다니 정말 무례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나는 너희들의 석 방주를 모를 뿐만 아니라 설사 알고 있다 해도 이와 같이 위협을 한다면 절대로 말할 수 없다. 그는 냉랭하게 웃으면서 하늘을 쳐다보며 무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폐해석은 속으로 생각했다. 나의 무림에서의 신분과 직위를 생각한다면 당신이 나에게 이와 같이 오만하게 구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그러나 이 사람의 무공이 뛰어나고 수단이 악랄하다는 소문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다. 장락방은 이와 같은 사람에게 원한을 살 필요가 없고 방주의 얼굴을 보아서 한번 양보를 해야지. 그는 겸손한 어조로 말했다. 사 선생, 이 일은 본래 패방의 집안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귀하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외다. 사 선생께서 석 방주를 만나게 해준다면
우리 형제들은 다시 사 선생에게 사과를 드리겠소. 따라온 8명은 한결같이 속으로 생각했다. 폐 의원이 저토록 겸손한 태도를 짓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사형객의 무공이 아무리 높다 해도 우리 9사람이 힘을 합친다면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그가 방주의 친구라면 감정을 사서는 안 되겠지? 사형객은 냉랭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폐 의원, 당신이 강호에서 명성을 떨친 호거림을 알고 있어. 군자일어는 중천금이라는 말이 있어. 당신은 내 말을 고지 듣지 못하겠다는 것이오? 폐해석은 그의 말투에 노기가 서려 있는 것을 느끼고 속으로 경각심을 돋우었다. 황송하신 말씀이요. 사형객은 다시 말했다. 폐 의원이 하는 말만 말이고 이 사형객의 말은 개가 짖는 소리로 들리는 것이요. 나는 당신네들에게 석 방주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어. 그런데도 귀하는 믿지 않는군. 설마 하니 당신은 성실한 군자이고 이 사 아무개는 거짓말만 하는 소인배란 말이오? 그렇지는 않겠지? 폐해석은 연신 기침을 하며 말했다. 에헴, 사 선생, 너무 지나친 말씀이외다. 이 형제는 사 선생을 평소 앙모해온 터이외다. 그리고 패방의 형제들도 사 선생을 존경하고 있는데 어찌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오?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조금 전 사 선생이 신공을 익히고 있는 것을 보았소. 지금은 한창 바쁘니 우리들에게 패방의 방주를 만나보게 할 여가가 없는 것 같군요. 묻 형제들이 각기 헤어져 찾아보도록 하겠소이다. 이 점을 사 선생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형객은 대뜸 안색이 푸르락불그락해졌다. 폐 의원은 이 사 아무개의 말을 믿지 않고 마천회에서 마음대로 행동하겠다는 것이요? 폐해석은 고개를 흔들었다. 지나치신 말씀이외다. 말씀드리기 부끄럽습니다만 장락방의 방주님이 실종되어 남에게 만나뵙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다는 소문이 강호에 퍼지면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게 될 것이외다. 우리들은 다만 찾아보려는 것뿐이니 사 선생께서는 너무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마천에는 산이 험준하고 숲이 우거져 매우 고즈넉하고 조용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중 8구 패방의 석 방주가 모르고 이 마천에로 올라온 모양입니다. 사 선생께서는 수도에 전념하시어 미처 유의하지 못한 모양이지요.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그는 자기네들을 석 방주에게 데려가지 않는 것을 매우 무례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사형객은 자기 나름대로 다시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마천에에 그들의 무슨 개떡 같은 방주가 있을 턱이 없다. 이 작자들은 무례하게도 방주를 찾는다는 구실을 내세워 기세등등하게 올라와서 소란을 피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사 아무개가 이 자들의 건방진 행동을 내버려 둔다면 강호에서 체면이 서지 않을 것이다. 그는 지금 형세가 매우 불리하다고 생각했다. 폐해석의 오행육합장은 무림에서도 명성이 대단했다. 그 혼자라면 물론 마음에 둘 것이 없겠으나 다른 8명의 고수를 합친다면 좀처럼 상대하기 어려웠다. 더군다나 장락방의 고수들 상당수가 이미 마천회로 올라와 사방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기회를 보아 손을 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때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 그는 서북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놀란 빛을 띄었다. 동시에 그는 입으로 하는 소리를 냈다. 9명의 장락방의 고수들도 그의 시선을 따라 눈길을 옮겼다. 사형객은 갑자기 몸을 움직여 미 향주의 곁으로 다가서더니 그의 허리에 찬 장검을 뽑아들려고 했다. 미 향주는 서북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가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을 보고 의아한 생각이 들었을 때 갑자기 바람이 휙 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즉시 사형객이 자기 앞으로 다가선 것을 알아차리고 오른손을 재빨리 검자루로 가져갔다. 그의 솜씨는 사형객의 솜씨보다 빠른 것 같았다. 어느덧 미 향주는 검자루를 쥐게 되었고 쉭 하는 소리와 함께 장검을 뽑았다. 그러나 눈앞에 푸른 광채가 번쩍이는 순간 미 향주는 옆구리가 살짝 마비되는 것을 느끼고
곧이어 등 뒤에 장렬하는 고통을 느꼈다. 사형객의 왼손 식지가 이미 그의 혈도를 짚어버린 것이었으며 오른손 5손가락으로 그의 등 뒤를 움켜잡은 것이다. 원래 사형객이 서북 쪽을 바라본 것이 바로 그들을 유인하려는 계책이었던 것이다. 또 미향주의 검을 뽑으려는 것도 적을 유인하는 계획에 불과했다. 미향주는 오로지 한마음으로 검자루를 쥐려고 했던 것이라 옆구리와 뒷등을 자연히 노출했다. 그렇지 않다면 그의 무공이 상대방보다 못하다 해도 1초의 제압을 당하지는 않았으리라. 사형객은 과거 미향주가 대비노인을 상대로 싸우던 것과 귀두도로 그 어린 거지의 머리칼을 자르던 광경을 보고 그의 검법이 매우 신랄하다는 것을 알았다. 평소 검법이 빠른 사람들은 방어에 빈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는 모험 삼아 한 번 손을 썼던 것인데 아니나 다를까 성공을 하게 된 것이다. 이때 사형객은 빙그레 웃으며 입을 열었다. 미향주. 실례하오. 미향주는 노기를 얼굴에 가득 띄웠으나 몸을 꼼짝할 수가 없었다. 폐석은 아연해져 물었다. 사선생,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오? 정말 우리들에게 패방의 방주를 찾도록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이오? 사형객은 싸늘히 말했다. 당신네들이 이 사아무개를 죽이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걸. 적어도 몇 사람의 목숨을 바쳐야 할 것이오. 폐석은 쓴웃음을 지었다. 우리들은 사선생과 아무런 원한이 없는데 어찌 해를 입힐 마음을 품고 있겠소? 더군다나 사선생의 탁월하신 무공을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이 감히 어떻게 사선생께 해를 입힐 마음을 품을 수 있겠소? 고통을 자초할 뿐이 아니겠소?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우리 미 형제를 놓아주시오. 사형객이 1초에 미 향주를 사로잡아 버리는 것을 보고 그는 속으로 여간 탐복하지 않았던 것이다. 사형객은 오른손으로 미 향주의 등 뒤에 있는 대추혈을 쥐고 있었다. 장력을 약간 내뻗기만 한다면 대뜸 그의 신맥을 끊어놓을 수 있는 상태였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그는 넌지시 말했다. 여러분들은 즉시 마천회에서 내려가 주시오. 그러면 이 사아무개는 미 향주를 놓아주겠소. 폐석은 말했다.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뭐 그리 어렵겠소? 오시에 내려간다면 신시에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것이오. 사형객은 안색을 굳히며 말했다. 폐의원, 당신이 굳이 이 사아무개를 귀찮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오? 폐석은 말했다. 이유가 뭐냐고요? 그와 같이 반문을 한 그는 자기네 사람을 한번 돌아본 후 다시 물었다. 여러 형제들, 우리들은 왜 여기까지 왔소? 그를 따라 산을 올라온 나머지 7명은 일제히 대답했다. 우리들은 방주님을 뵙고자 하는 것이며 방주님을 맞아 총타로 데리고 돌아가려는 것이지요. 사형객은 노해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신네들의 방주를 내가 숨겼다는 것이요? 폐석은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그 가운데 사정은 우리로서는 방주님을 만나보기 전에는 그 누구도 함부로 추측할 수 없을 것이요. 그는 한 우람한 체구를 가진 중년의 사내를 향해 다시 말했다. 운향주, 당신은 맏형제들과 사방을 돌아보시오. 그리고 방주님을 배웁거든 즉시 나에게 연락해 주시오. 그 운향주는 오른손에 한 쌍의 나는 단극을 쥐고 있었는데 폐해석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여러분, 폐 선생께서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방주님을 뵈러 갑시다. 그러자 다른 6명이 일제히 외쳤다. 예. 그들 7명은 뒤로 몇 걸음을 물러서더니 몸을 돌려 숲에서 빠져나갔다. 사형객은 상대방 한 사람을 제압했으나 장락방 무사람들이 조금도 미 향주의 안위를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을 취할 뿐 아니라 전혀 꺼리는 눈치가 없고 또 폐해석 한 사람을 옆에 놓아두어 자기를 감시하는 것을 보고 재빨리 궁리를 했다. 그 소년이 현철령을 나에게 넘겨준 것이 강호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장락방에서 이 자들을 내보내 방주를 찾겠다는 구실로
그 소년을 사로잡아 가려는 것이 아닐까? 내가 기선을 제압당하면 그 소년은 반드시 이자들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장락방에서는 나를 제압할 무서운 무기를 갖게 되는 셈이다. 이 사형객이 어떤 사람인데 너희들이 내 집까지 와서 소란 피우는 것을 용납하겠는가? 7명의 사람이 이 자리를 떠나갔으니 손을 써서 사람을 죽일 좋은 기회라 생각했다. 그는 왼손을 미향주의 허리 뒤쪽으로 가져가 내공을 내쏟았다. 이 일초는 문승무이라는 것이었다. 즉 미향주의 몸뚱이를 무기로 삼아 폐해석에게 던진 것이었다. 그는 폐해석의 내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다만 폐해석이 중년 시절에 내상을 입고 몸에 3푼쯤 병을 지니게 된 후에 무공이 크게 약화된 상태에 있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병을 앓던 나머지 의원이 되다시피 했고, 그래서 폐의원이라는 아호를 얻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기실 그는 의원이 아니었다. 하지만 무공은 여전히 매서웠다. 9년 전 기중 3살이 하룻밤 사이에 200리를 격하고 있는 세 곳에서 각기 그에게 격살당하고 말았는데, 이는 무림에서 커다란 소동을 일으켰다. 사형객은 그가 연신 기침을 하는 소리를 듣고 그의 중기가 허약한 듯 싶었으나 추호도 소홀히 생각하지 않았으며 대뜸 가장 음흉하고 동날한 초식을 펼쳤던 것이었다. 폐해석은 갑자기 그가 손을 쓰자 기침을 하며 말했다. 사선생, 에헴. 서로 얼굴을 붉힐 필요는 없지 않소? 그는 두 손을 미향주의 가슴을 향해 뻗쳐냈다. 그런데 벼랑간 그는 왼쪽 무릎을 꿇으면서 앞으로 내밀어 미향주의 아랫배를 슬쩍 걷어찼다. 미향주의 몸뚱아리는 그 힘에 폐해석의 머리 위를 날아 폐해석의 등 뒤로 떨어지게 되었고, 그의 두 손은 사형객의 가슴팍을 후려치는 결과가 되었다. 이 1초의 기묘한 변화는 견문이 넓은 사형객도 어떤 수법인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깜짝 놀란 그는 손을 뻗쳐서 그의 장력을 맞받았다. 벼랑간 그는 자기의 두 손 손가락에 수천 개의 가시와 같은 바늘이 찔러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사형객은 급히 내력을 돋우고 그의 장력과 맞서려고 했다. 그 순간 그는 가슴팍이 텅 빈 듯한 느낌이 들었으며 전신의 내력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뇌리에 정광석화와 같이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아차. 조금 전 장법을 연마하느라고 내력을 거의 8구성이나 소모하고 말았다. 그런데 어떻게 그와 진력을 겨룰 수 있겠는가? 즉시 그는 두 손을 내려뜨리며 폐해석의 아랫배를 후려치려고 했다. 폐해석은 오른손을 내려뜨려 그의 초식을 막았다. 사형객은 두 소매자락을 벼락같이 휘둘렀다. 철수공으로 그의 앞면을 후려치려고 한 것이다. 폐해석은 속으로 생각했다. 기세가 등등하기는 하나 내력을 소모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아마도 속임수를 써서 나를 속이려 하는가 보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는 비스듬히 몸을 날려 그의 소매자락을 피하고 말았다. 마청거사는 무림에서 정말 쟁쟁한 인물이었다. 폐해석은 조금 전 그가 벽침청장이라는 장법을 연마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장법이 절묘하기 이를 데 없었고 내력이 심오한 것이 결코 자기가 미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단지 방주가 실종되었기 때문에 꼭 찾아서 돌아가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사형객과 손을 쓰게 되었지만 맞서보니 생각보다 그의 내력이 평범하다고 느끼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는 상대방이 자기를 유인하려는 계책이라고 생각하며 조금도 상대방을 경시하지 않았다. 사형객은 두 소매자락을 거두어들이더니 휙 하는 소리와 더불어 소매자락이 부풀어서 되돌아오는 그 힘을 이용해서는 일장 남짓 몸을 날렸다. 그리고 그 바람에 몸을 돌린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말했다. 이만 실례하오. 다음에 만납시다. 그는 급히 몸을 날려 달려갔다. 그 기세는 빠르다 하겠으나 역시 여유가 있었으며 급히 서두르는 기미를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사형객은 잇따라 3초를 공격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오늘 운수사납게도 강적이 엄습해 올 무렵에 자기의 내력이 쇠잔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즉시 몸을 빼서 물러나기로 작정을 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폐해석에 손아래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부득이 마천회에서 물러서기는 했으나 상대방 9사람이 포위 공격을 하는 마당에 열쇠를 무릅쓰고 상대방의 고수인 미향주를 사로잡아 장락방의 기세를 꺾었으니 크게 자부할 만한 일이라고 여겼다. 그는 가파른 절벽을 타고 뛰어내리면서 이와 같이 기분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했으나 역시 울화가 치미는 것을 금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곧 소년이 적의 수중에 돌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이렇게 된다면 차후로 무궁한 화근이 들이닥칠 것 같아 그는 여간 번뇌스럽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내력이 회복되는 즉시 장락방으로 달려가 뒤엎어버리면 될 것이었다. 스스로 계잡종이라고 하는 소년의 얼굴을 대면하지 않으면 그들이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으리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그는 소년이 장락방의 교사를 받아 자기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올까봐 두려웠다. 군자는 원한을 갚는데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는다고 했으며 소년의 파름팔량 경맥에 내공을 운행하는 일은 이제 막바지에 도달했다. 그 소년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니 불행 중 다행이었다. 소년이 죽은 후에 그가 다시 장락방을 찾아가서 원한을 갚아도 나쁠 것은 없다는 생각이었다. 지금은 안전을 기해야 한다고 속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폐해석은 사형객이 갑자기 물러가자 크게 의아함을 느꼈다. 그는 사형객과 석방주의 교분이 두터운데 어찌해서 미향주에게 살수를 펼쳤는지 알 수가 없었다. 여러 가지 면에 이상한 점이 있었으나 이해할 수가 없었다. 혹시 사형객이 자기네의 계책을 알아낸 것이 아닐까? 사형객이 석방주와 무슨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 순식간에 그는 마음이 무거워지고 말았다.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요모조모 궁리를 해보았으나 여전히 짐작되는 일이 없었다. 그는 몸을 돌려 미향주를 부축하고 두 손을 그의 등 뒤에 있는 혼문과 백호 두 혈에 갖다 대고 내력을 주입시켜 주었다. 잠시 후 미향주는 눈을 뜨고 나직이 말했다. 폐 선생께서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폐해석은 인자하게 웃으며 말했다. 미 형제는 안심하고 잠시 쉬도록 하시구려. 아직 몸을 움직이는 것은 무리이니 절대 스스로 옹기할 생각은 하지 마시오. 조금 전 사형객의 문승무이라는 일초는 미 향주의 목숨을 빼앗는 동시에 폐해석에게 공격을 가하려는 살수였던 것이다. 폐해석이 만약에 손을 뻗쳐 미 향주의 몸을 막았더라면 미 향주는 전후에서 격사된 두 줄기의 내력에 즉시 목숨을 잃고 말았을 것이다. 그래서 백전노장인 폐해석은 왼쪽 무릎으로 그의 아랫배를 슬쩍 걷어차 올려 등 뒤로 날아가 떨어지게 했고 일장을 격출하여 사형객의 내력을 거의 해소시켜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다행히 그때 사형객은 내력이 일성도 남지 않은 상태였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폐해석의 일초가 지극히 묘하다 하더라도 미향주는 목숨을 건지기 어려웠을 것이었다. 폐해석은 이때 미향주를 가만히 땅 위에 내려놓고 두 손을 들어 그의 가슴팍과 아랫배를 안마해 주었다. 이때 갑자기 기쁨에 넘쳐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다. 방주가 여기에 계시다. 방주가 여기에 계시다. 폐해석은 그 말에 크게 기뻤다. 미 형제, 당신은 이제 위험에서 벗어났소. 잠시만 기다려 주시오. 나는 방주에게 가보아야겠소. 그는 재빨리 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달려갔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만약에 방주를 찾지 못했다면 본 방은 이대로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을 것이며
눈앞에 다가온 커다란 화를 그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가 일마장쯤 달려갔을 때였다. 정면에 커다란 바위 위에 한 사람이 앉아있는 옆모습이 보였다. 바로 장락방의 방주인 석파천이 아닌가. 운향주 등 7사람이 그의 앞에 공손히 서 있었다. 폐해석은 나는 듯이 그의 앞으로 달려갔다. 이때 햇살이 바로 머리 위로 떨어지고 있어 바위에 앉아있는 사람의 얼굴 모습이 뚜렷하게 보였다. 짙은 눈썹에 커다란 눈망울, 그리고 길고 네모진 얼굴, 바로 석파천이 아니고 누구겠는가? 폐해석은 기쁨을 금치 못하고 크게 부르짖었다. 방주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나 의외로 석방주의 얼굴에는 고통스럽기 이를 데 없는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왼쪽 뺨에는 푸른 기운이 은연중에 감돌고 있었고, 오른쪽 얼굴은 술 취한 사람처럼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폐해석은 내공이 지극히 높았고 또 병을 알아온 터여서 의술에 뛰어난 조예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그와 같은 상황을 보고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고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심오한 내공을 연마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상하지 않는가? 이는 반드시 사형객이 전수한 것일 게다. 아차, 큰일이다. 우리들이 마천의 위로 달려온 것을 보자. 방주님께서 한참 무공을 연마하시다가 깜짝 놀라서 부작용이 생겼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큰일이다. 순식간에 그는 모든 의문을 풀게 되었다. 방주는 반년 동안 실종되었으며 곳곳에 수소문해도 찾지 못했는데 알고 보니 바로 이곳에서 심오한 무공을 연마하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했다. 무공이 고강하면 고강할수록 장락방에 대해서는 유리한 일이라 정말 잘 되었다고 생각했다. 사형객이 자기네들에게 방주와의 대면을 거절한 것은 바로 자기네들의 방주가 기묘한 고비에 이르러 있기 때문이었으리라고 판단했다. 내공을 연마하는 사람은 외부 사람의 방해를 받게 된다면 심기가 혼란해지고 이로 인해서 주화인마가 되는 수도 허다했다. 그렇기 때문에 폐해석은 사형객이 호의로 자기네들에게 거절한 것인데 자기네들은 그의 행동에 반감을 사게 되었으니 정말 미안한 노릇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으로 그는 사형객이 어째서 그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도 느꼈다. 하지만 사형객은 본래 오만한 사람이었고 자기네들이 갑자기 마천의 위로 올라오자 그는 불쾌하게 생각하고 사람까지 죽이려 들었을 것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했다. 이와 같은 생각과 더불어 그는 석파천의 얼굴에 떠오르는 푸르고 붉은 빛은 반드시 음양의 두 기운이 서로 공격을 하기 때문일 것이며 잘못하다가는 목숨이 위태로워진다고 판단을 했다. 즉시 그는 여러 사람들에게 물러서라고 손짓을 했다. 석방주와 수십 장 정도 간격을 두게 되었을 때 그는 나직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자기 동료들에게 설명했다. 무사람들은 그제서야 확연히 깨닫고 놀람과 기쁨에 어쩔 줄을 몰랐다. 그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이구동성으로 물었다. 방주께서는 주화인마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책을 했다. 우리들이 경솔하게 뛰어올라와 방주님의 내공 연마를 방해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말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폐해석은 말했다. 미 향주는 사 선생에게 상처를 입게 되었소. 누구든지 빨리 먼저 가서 미 향주를 돌보도록 하시오. 나는 방주님을 곁에서 지켜드리며 혹시 위험한 상태가 되었을 때는 도움이 되어드려야겠소. 그는 다시 설명을 덧붙였다. 다른 분들은 이곳에서 방주님의 신변을 보호하도록 합시다.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절대 떠드는 소리를 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적이 마천에 올라오면 기척도 없이 몰아내야 하며 결코 방주님에게 방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그들은 무학의 대가들이라 내공을 연마하게 되었을 때 외적의 침입을 받게 된다면 심신이 흩어지고 심하면 목숨마저 위태로워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잇따라 공손히 대답을 하면서 마천의 사방의 요소요소를 지키게 되었다. 폐해석은 그와 같은 명령을 내린 후 석방주의 앞으로 다가갔다. 이때 석방주의 얼굴 근육이 굳어지면서 전신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런가 하면 입을 크게 벌리고 고함을 치려고 하는 것 같았으나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틀림없이 내공이 운행되다가 잘못된 것이 분명했다. 목숨이 이미 경각에 달리게 된 것이었다. 폐해석은 깜짝 놀라서 앞으로 나아가 구원을 하려고 했으나 그가 어떤 내공을 연마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이 순간에 음양감리를 잘못 판단하고 손을 쓰게 된다면 주와 입마된 사람의 죽음을 가속화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때 석방주는 전신의 옷자락을 갈기갈기 찢었으며 살갗에는 곳곳에 핏줄이 생겨났다. 그의 머리 위는 하얀 안개와 같은 기체로 뒤덮여 있었으며 그 기체는 응결된 듯 흩어지지 않았다. 폐해석은 속으로 생각했다. 그의 무공은 평범하고 내력이 강하지 않았는데 그의 머리 위에 하얀 기운이 서려 있는 것을 보면 이제 지극히 높은 경지에 도달한 것이 분명하다. 반년 동안에 이와 같은 신속한 진전을 보이다니 정말 놀랍구나. 벼랑간 그는 무엇이 타는 듯한 냄새를 맡게 되었다. 석방주의 오른쪽 어깨 죽지의 옷자락에서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것은 바로 무공을 연마하다가 주와 입마된 현상이었다. 폐해석은 깜짝 놀라 손을 뻗쳐서 그의 오른손 팔굽의 청냉연을 살짝 쥐며 잠시 동안 진기의 운행을 쉬도록 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의 손가락이 석파천의 팔굽에 닿게 되었을 때 얼음과 같이 차가운 한기를 느끼고 그는 전신을 흠칫하고 말았다. 그는 감히 힘을 써서 항거할 수 없어서 손을 움츠렸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기이한 내공일까? 반쪽 몸은 차갑기 이를 데 없고 반쪽 몸은 용광로처럼 뜨겁기 이를 데 없다니. 그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갑자기 석파천은 몸이 빳빳하게 굳어지더니 바위 위에서 그대로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그리고 몇 번 경련을 일으키더니 꼼짝도 하지 않았다. 폐해석은 깜짝 놀라 황급히 부르짖었다. 방주, 방주. 그는 급히 그의 코앞에다 손을 가져갔다. 다행히 숨은 아직도 가늘게 쉬고 있었으나 매우 미약했다. 곧 숨이 끊어질 것만 같았다. 그는 즉시 눈살을 찌푸리며 소리쳐 사람들을 부르는 한편 석방주를 부축하여 바위에 기대게 하고 너무 다급한 나머지 가부좌를 틀고 방주 옆에 앉아서 왼손을 그의 심장 부위에 갖다 대고 오른손을 그의 등에 갖다 대고 웅기행공을 하여 그의 심맥을 보호했다. 얼마 후 7사람이 차례로 급히 달려왔다. 방주의 얼굴이 갑자기 술에 취한 듯 붉어졌다가 갑자기 시퍼렇게 얼어붙는 듯 하더니 온몸을 와들와들 떨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그만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그들은 두 눈에 의혹의 빛을 가득 띄우고 폐해석을 바라보았다. 폐해석의 이마에는 비 오듯 땀방울이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으며 전신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이 이미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한참 후에야 폐해석은 천천히 두 손을 떼어내고 몸을 일으켰다. 방주께서는 어떤 상승 내공을 연마하시다가 주와 입마된 것 같기도 한데 본자로서도 일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구려. 다행히 석방주로 하여금 난관을 뚫고 나가도록 도왔지만 차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하기 힘드니 두고 봅시다.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이번 일은 그야말로 심상치 않으니 여러 형제들이 함께 연구해서 방책을 강구하도록 합시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만 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같이 생각했다. 폐 의원마저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우리들이 무슨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겠는가? 순식간에 그들은 어리벙벙해서는 폐해석만 쳐다보았다. 미 향주는 한 사람의 부축을 받아 잣나무에 몸을 의지하고 앉아 있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아무 말이 없자 나직이 입을 열었다. 폐 선생, 폐 선생의 고견은 어떠하신지요? 폐 선생의 생각이 우리들보다 고명한 것이 아니겠소? 폐해석은 석방주를 한번 바라보고 나서 말했다.
관동의 4대 문파는 중양절 날에 본방에 총타로 찾아오겠다는 전가를 보내왔으니 시기적으로 촉박한 상태 이외다.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설명했다. 이 일은 본방이 망하느냐 흥하느냐 하는 고비가 되리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오. 관동 4대 문파의 내력은 우리들이 샅샅이 파악하고 있어. 그들의 연편, 철극, 한 자루의 귀두도 수십 자루의 비도로서는 장락방과 맞설 수 없는 것이요. 사도 방주의 일은 우리 집안의 일인데 무엇 때문에 참견하는 것인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요. 그는 신중한 태도로 기침을 한 후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이 강호에 널리 알려지게 된다면 매우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날 것이외다. 에헴. 진정으로 큰일은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협객도의 상선 벌악령은 방주가 친히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외다. 그렇지 않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애군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외다. 운향주는 입을 열었다. 패 선생의 말씀이 옳습니다. 장락방이 평소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모두들 속으로 짐작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은 하나같이 시원시원한 행동을 좋아하며 위선자의 행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상대방에서 우리들에게 선한 일을 했다고 상을 주겠다는 말을 했으나 상을 받을 만한 착한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한 데 대해 벌을 주겠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지 모르는 일이지요. 너무나 많은 악행을 저지른 것도 사실이니까요. 이어 그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말했다. 이번 일은 방주가 친히 이끌어 나가지 않는다면 정말 형세는 아무래도 그는 끝내 말을 다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한숨으로 끝맺음하고 말았다. 폐석은 입을 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은 조금도 지체할 수 없소이다. 나의 의견으로 말하자면 우리들은 급히 방주님을 총타로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오. 방주께서 지금 앓고 계신 이 병은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이외다. 만약에 하늘이 도와서 열흘이나 보름 만에 원상을 회복한다면 그야말로 더 바랄 게 없는 일이지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방주께서 총타에 앉아 지휘를 한다면 설사 몸이 회복되지 않았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외적을 맞아 싸우게 되었을 때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될 것이 아니겠소?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여러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오? 여러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패 선생의 말씀이 옳습니다. 폐해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들것을 만들어 방주와 미향주 두 분을 총타로 호송하도록 합시다. 그들은 나뭇가지를 꺾고 등나무 줄기로 밧줄을 만들어 2개의 들것을 엮었다. 그들은 방주와 미향주 두 사람을 들것에 눕히고 꼭꼭 묶어서 절벽을 내려갈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했다. 그 후 8사람이 차례로 들것을 떠맨 채 마천에서 내려왔다.